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지금 여야가 다 이제 당권 경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돌발적인 이준석 대표 징계 때문에 그렇고 또 네. 야당은 원래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그 지난번 대선에서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곧 출마를 발표하기 때문에 아주 당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의 당권 경쟁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의 그 발제를 받아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그 박 기자님께서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해 가지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실제 결론이 그거보다 이제 더 좀 무거운 당원권 정지 이제 6개월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자맹을 이어오다가 이제 어제 오늘 자신이 이제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제 법적 대응과 또 재심 청구 이런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사실 또 그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실익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그렇다면은 반격 없이 승복하는 것이냐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승복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징계의 그 근원이 된 사건 자체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갖고는 만약 그 진짜 이준석 대표가 뭐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뭐 경찰이 확인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일부라도 나오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위에서 여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으면은 저건 당연히 경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행될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 갖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단계지 이걸 뭐 승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망을 하는데 뭔가 그러면 뭐 반전에 어떤 그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나요? 가령 경찰 수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안 나왔을 경우에 네.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으로 전환해 갖고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격은 굉장히 오히려 경찰이라든가 대통령실을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뭐 재심 청구, 그다음에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그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재심 청구는 10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10일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거 봐서는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다만 정치적 대응이 있죠. 정치적 대응은 이제 아마 여론몰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게 이제 뭐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본인이 또 실제 광주에 가서 무등산 등산하고 뭐 청년 당원들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부터 2030한테 좀 지원을 호소하는 아마 그런 형태의 장기적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걸 이제 역시 장외에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단계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쯤 저런 호소를 했는데도 만약에 당원 가입이 뭐 폭증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일단 여론전에서 이준석 대표가 밀리는 거로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윤리위원회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승복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몰이 아마 당분간 그에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이제 체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임시 봉합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초선 모임에서 이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수사 결과도 이준석 대표에게 만약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비대위 혹은 조기 전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경찰 수사에서 그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일부라도 확인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어떤 치명적인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성접대가 뭐 완전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대표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대표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해갖고 경찰은 그럴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식으로만 발표해도 네. 지금의 그 정치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그 성 문제 갖고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저건 사실은 뭐 제명 또는 출당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내렸을 때 그것은 곧 경찰의 빠르고 강력한 수사를 이미 예고하는 거고, 그리고 경찰의 빠르고 강력한 수사는 곧 그 국민의 힘으로서는 그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경찰서가 발표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끝장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 전대는 불가피한 거죠. 저는 그 조기 전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조기 전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직무대행 체제에서 권성동 대표는 아마 원내대표는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면서 당권과 국회를 다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권 원내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어쨌든 몇 개월 내에 조기 전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이준석 예. 대표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는 생각이시군요. 예, 저는 그렇게 관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지금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벌써 한 네.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몇 달 정도면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기소 여부겠죠. 네. 경찰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서, 그게 뭐 성상납 부분이든 아니면 증거인멸 부분이든 간에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과연 이준석 대표가 버틸 수가 있을까? 물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도 그거거든요. 네. 기소가 결정되면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뭐 출당이나 제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거의 끝난다. 정치 생명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건데, 자, 그 상황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이고요. 그 상황 갈 정도 되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할 가능성도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체제가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남아있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네.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 몇 개월을 지켜봐야 되고, 그중에 가장 큰 변수가 역시 경찰의 기소 여부다. 뭐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일명 핵심 윤핵관인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그 불화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은 이 불화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 윤 대통령이 윤핵관들과 회동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부른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렀는데 지역구 일정 뭐 그 얘기를 해가면서 불참했다. 이게 이제 그 아마 정확한 취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불참했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 제가 보건대는 그거는 아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제안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네. 주도적으로 모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모임이죠. 권 대표 주도의 모임엔 안 가겠다. 그 모임에는 장제원 의원은 나는 가지 않겠다. 아마 그런 판단으로 그래도 저는 불참했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회동을 하는 그 자리인데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만큼 나도 실세다 하는 그런 과시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보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은 나는 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자리에 안 가고 본인은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별도로 네. 윤 대통령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입니다. 이건 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내일 오찬을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내년 당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일 뭐 이제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간의 화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러니까 2인자 이제 결국 2인자 자리를 놓고 둘이 싸우는 거거든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인자 자리 놓고 싸우는데, 역대 정권 보면 다들 그 2인자 자리를 놓고 항상 갈등이 있었지 2인자들이 이렇게 화합한 경우가 없습니다. YS 때는 그때 김덕룡, 서석재 그리고 최영우 의원이 2인자를 각축했고요. 또 DJ 때는
그 한화갑, 권노갑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굉장히 네. 심하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 간의 싸움은 뭐 이건 뭐 권력의 속성상 불가피한 거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이미 대선 전부터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 떠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그건 맞다라고 100% 그건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다만 이번에 그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오찬에 안 간 게 과연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일까? 아무리 그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통령 행사에 단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뭐 그 잘 다른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안 간 속마음이야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거를 저희 대통령실이라든가 그 여당 지도부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익스큐즈 해줘도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이유는 있었으니까 아마 불참이 가능했지 않을까 싶고 또 실제로 이준석 대표 징계 후에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당은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나 다 뜻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장제원 의원 쪽에서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쫙 했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일단은 이준석을 쳐내는 데까지는 둘이 협력하는 건 맞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파워 스트러글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왜 이게 더 심해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잘 이렇게 조련해 갖고서 어쨌든 잘 그 네. 역할을 맡기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역량이 사실 윤 대통령 없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자들끼리 굉장히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갈등설을 지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내일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또 장제원 의원은 PK 조직력을 좀 과시를 하려고 하는지 그 지지자 1,000명이 넘는 지지자를 또 모았습니다. 이런 국면을 봤을 때 두 사람 다 차기 당권에 뛰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마치고 아마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직접 당권에 도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않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내외에서 분석하기에는 안철수 의원을 당권 주자로 내세우고 본인은 약간 뭐 상황 개념 네. 뭐 이런 걸로 했던 안철수 그 장제원 연대설이 지금 파다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대신 대표로 만든 애에 또 1등 공신이 본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 뭐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네. 이제 그 공백을 장제원 의원이 메워주고 대신 그러면 지분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의 대표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저는 아마 장제원 의원이 그 계산을 하고 있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대표가 되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이해관계는요. 합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를 장제원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뉴스에 네. 그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는 그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 당권 경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아마 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뭐 법사위원장이야 뭐 그거야 할 수 있겠죠. 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 그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은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 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당대표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원내대표는 권성동 대표가 그냥 계속 맡고 당대표는 장제원 대표를 사실 당의 얼굴로 세우는 데는 당내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을 네.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장제원 의원이 사실 그만큼의 리더십을 보이거나 아니면 대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3의 인물이 당대표로 떠오르고 장제원 의원은 거기서 이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마 그런 포스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을까. 제3의 인물이 뭐 안철수 의원인가요? 안철수 의원일 수도 있죠. 안철수 네네. 의원. 그리고 다른 사람- 김기현 의원일 수도 있어요. 아, 김기현 예, 의원.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도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습니까? 아니 그건 뭐 가까운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민다고 하면 그럼 김기현 의원은 또
다른 쪽에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되겠죠. 네. 그럴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추측인데 네. 그러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정말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김기현 의원을 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권력 관계거든요. 그렇군요. 김기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그 새 결집 모임에 공부 모임에 이제 축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뭐 안 의원의 3년 고등학교인가 이제 선배라고 그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 이제 새 결집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이제 행보에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주최한 그 토론회에 권성동 직무대행 포함해서 친윤계 뭐 4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제 대거 참석했는데 당내 입지가 뭐 예전보다 좀 많이 넓어진 것 같다. 그 인식들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넓어진 거죠. 넓어진 건데 그게 안철수 이른바 개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어떤 정치 세력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안철수 의원의 주가가 올라가냐 하면 이른바 윤핵관, 지금 당 실세는 윤핵관들이거든요. 네. 장제원, 권성동 뭐 등 해갖고 윤핵관들인데 윤핵관들이 볼 때 자기들 중에서 당대표를 내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누군가 제3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왕이 죽어갖고 대가 끊기면은 후임 왕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후임 왕의 백그라운드가 가장 없는 외척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죠. 당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면은 그 친윤 윤핵관들은 계속 그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당에 장악할 수 있는 사람, 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윤핵관들의 그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 점에서 지금 어떤 굉장히 그 일시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윤핵관들의 거리가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네. 양쪽이 완전히 이렇게 좀 접점이 커지면서 안철수계가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것과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거에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내년 6월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개별적 접촉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안철수 의원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어차피 권성동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에 출마한다? 별로 그런 걸 점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여전히 대권 후보거든요. 대권 후보니까 대권 후보가 당을 실세화한다. 대표가 돼서 네.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뭔가 대권 그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의원들을 이렇게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안철수 의원이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시험대에 사실은 올랐다. 네. 달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준비가 쏙쏙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순회 경선 레이스가 다음 달 6일 강원과 경북에서부터 4주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게 언론 노출이 좀 많아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흥행으로 이어질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대 영향이 있을지 흥행을 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대명입니다.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했고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뭐 본인 지역구에서야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선거 참패에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대표까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상황이면 저는 이 어대명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민주당이 그 국민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별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흥행은 더욱더 없죠. 이미 뭐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것도 전혀
그 긴장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흥행을 노리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흥행을 보고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흥행하려면 사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의원이 무슨 갑자기 돌연 뭐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반 이재명계가 뭐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한다든가 네. 뭐 그래도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 네, 큰 여튼 그런 변수가 것들이 필요하겠군요. 변수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는 이제 흥행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이 뭐 이번 주말쯤에 이제 출마 선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출마 선언하면은 뭐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국민의 관심을 끌고 흥행을 하려면은 이재명 의원과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굉장히 날카롭게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민주당이 네. 좀 허용했으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굉장히 이재명 의원을 강하게 공격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대 간의 어떤 대립도 있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차이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어쨌든 그렇게 그 갈등 요소 그리고 대립 전선이 분명해지면서 국민들도 이재명 의원이 되긴 되겠지만은 야, 그래도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싸우나라는 걸 갖고서 관심을 갖고 볼 텐데 현재 97 그룹에서는 뭐 오늘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의원을 세게 광주에 가서 공격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다들 이렇게 원내에 있다 보니까 또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1,600만 표 얻었고 지금도 가장 많은 당원들 지지를 얻고 있는 당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렇게 공격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이재명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 이재명을 저게 넘어설 수 있는 앞으로 지금 당장 아니지만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한번 겨뤄볼 수 있겠다는 인상을 준다면은 그러면 국민들도 한번 굉장히 유의 깊게 관심 있게 민주당 경선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박지원 이제 전 비대위원장 이제 언급하셨으니까 예. 아예 그 마지막 질문도 지금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후보 야당 의원들이 출마 자체를 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 속보로 이런 소식이 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면담에서도 출마 이제 좀 그 유보 권유를 받았지만 본인은 출마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실제 출마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법적인 출마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에서 당 비대위에서 그 당원 자격 6개월 이상 당원 자격을 갖고 있어야 그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이유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다시 번복하기는 뭐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그 출마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행위죠. 나는 이렇게 그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내가 정치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비대위가 맡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고 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경선 기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바깥에서 계속 네. 당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아마 그런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최 위원님도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이 출마 선언해봤자 사실은 그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지금 우상호 비대위의 그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그 현재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등록 지도부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받아주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거나 지금- 아니면 뭐 등록은 받아주더라도 네. 등록할 때 서류 심사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격 이렇게 돼서 그 이제 뭐 접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게 이런 될 상황에서 텐데. 야당 의원들이 또 지금 현재 얼마나 그 가세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네.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또 밝힌 아니 모양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여하튼 네.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건 이제 정치적 행위로서 근데 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그 난감하죠. 저런 네. 상황이 그렇긴 하나 뭐 아마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아마 이런 차원의 행위로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결과로서 이준석 대표는 자명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서 이제 6개월 동안 6개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됐는데 이거는 결국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뭐 오늘이라도 사퇴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불안한 봉합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1988년이죠. 이문열 씨가 낸 소설, 그 영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을 냈었는데 그 뒤 그게 많이 패러디 돼 갖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요즘 가장 추락한 건 뭐냐? 주가도 많이 추락하죠. 추락하는데 또 하나 추락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추락하는 지지율 날개가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